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등급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는가? 만점은 어쩐 거냐? 이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여러분이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시각적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들하고 교양하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나요? 네. 평가원이 비밀을 찾았다는 겁니다. 평가원에는 누적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평가원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공정한지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2개 틀릴 때까지 1등급. 그럼 인정이 되시잖아요. 그죠? 만점이 1등급?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치? 하나 틀려. 내 2등급이라고 2개 틀려. 아, 그런가 보다. 예전에 2년 전까지는 그런 문제가 27개의 전형적인 문제에 3문제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섞어서 이런 체제를 구현했습니다. 작년 수능은 이 알파가 쉬워져서 그래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그들이 알아낸 비밀이 25 더하기 3 더하기 알파랍니다. 그러니까 25개 전형적인 문제에 3문제의 소위 준킬러 문제에 2문제의 최고 난도 문제를 섞으면 이 2개 중에 어쨌든 이거 2개를 다 틀려도 여기까지 풀면 1등급, 이 중에 어딘가를 틀리면 2등급,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때까지의 그 알파에 해당하는 저 최고 난도 문제는 너무나도 황당하여서 학생들한테 외면당했습니다. 그게 아예 안 푼다는 거예요. 1등급 전략. 네. 30분 포기. 왜? 그 문제는 거의 20분가량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니까. 아예 이렇게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수능이 비정상적이었는데 그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작년 수능 점점점 현실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선배들이 치르는 모의평가 계속 이 기조가 유지됩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애초부터 그랬었습니다. 수능도 그럴 거라고 예상됩니다. 올해 수능을 보면 더더욱 확실해지겠죠. 그죠? 2022 예시문항을 분석해봐도 이런 구조였다는 점을 아까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튼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으니 자, 우리에게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분석이 돼야 된다. 4점짜리 문제 주관식으로 이런 모토로 잠깐의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9개년간 수능에 출제된 전 문항을 다 헤아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같은 막대 그래프가 쫙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가 출제 빈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 순위는 여기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색깔이 중요하다는 점, 이게 최상위권이 바라보는 눈이 차이가 나는 지점. 이 중에 녹색은 2점짜리고요. 파란색은 3점짜리입니다. 다 걷어내고 노란색만을 새로 추리면 또 다른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이 그래프의 구조가 결국 최상위권 입장에서 집중해야 될 단원, 그러니까 항상 출제되는 단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출제된다는 말이 항상 어려운 문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4점짜리 중에서 그야말로 쉬운 4점이 있고요. 소위 준킬러라는 4점이 있고 최고난도 4점이 있습니다. 그 최고난도 4점짜리 문제에 대한 데이터는 오늘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끼리 정리했다가 학생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투도 동일한 방식대로 분석을 해보면 상황이 좀 다른 형태의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런 구조대로 저희 교재를 만들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주관식으로. 자,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2개입니다. 개념 정리가 필요하고요. 실전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5개는 그야말로 전형적입니다. 이건 그냥 최상위권 입장에서는 25개의 문제를 25분 동안 풀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개념 정리가 되어 있고 문제풀이에 대한 연습이 충분하다면, 사실은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다면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 2학년 학생들이 풀어도 그 문제들은 다 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실수입니다. 이때 개념 정리하는 방식인데 반드시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현장에는 선생님이 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체적으로 저 설명을 들었는데 왜? 저 설명을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되뇌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얘도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좀 이상해. 그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하는 방법,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견줘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고요. 내가 고칠 건지 아니면 저 문제가 너무 독특해서, 저 선생님 풀이가 너무 독특해서 나는 오히려 저 풀이보다는 내가 생각했던 풀이로 갈 건지 이걸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모여있는 개념 노트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수능 시험을 2주 정도 앞둔 시점에 약 1시간 만에 수능 전 범위의 전 내용을 복습할 수 있을 겁니다.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실전 연습입니다. 여러분 수능은
오픈북이 아니죠. 네, 클로즈북입니다. 즉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됩니다.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내신은 범위가 좁기 때문에 네, 기억이 잘 나요. 그죠? 네, 이 범위를 확 넓히잖아요. 이 순간에 네, 막 2번도 틀리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즉 정해진 시간에 오류 없이 푸는 습관이 필요해집니다. 주로 준킬러 문제들 앞에서 초상위권 친구들이 시간을 엄청나게 낭비하여 마지막 문제에 도전할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연습을 이제부터 해나간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다시 말해 내신에서는 만점을 안 맞아도 1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1등급이 우리의 목표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점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숙제하는 방법을 일러드립니다. 네, 학생들한테도 교양할 테니 부모님들께서도 봐두셨다가 아이가 하는 과정에 약간의 조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100번 동안 내가 풀 문제의 양을 정합니다. 당연히 숙제로 나가는 이 모든 문제는 2점짜리도 없고요. 3점짜리 쉬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수를 좀 줄입니다. 100번에 한 20문제 정도. 네. 그럼 한 문제당 5분인가요? 그쯤. 막혔어. 풀다가. 실마리가 안 잡혀. 5분이 지나가. 거기서 헤매지 말 것. 거기를 체크할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공부법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이냐? 보통 어렸을 때는 막힐 문제 앞에서 30분, 50분, 1시간 동안 열심히 집중해서 탁 풀어냈을 때 이 쾌감이 있고 이게 곧 이 사람의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교육학에 써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능시험 현장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마추어가 아니고 완전한 프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능에 등장하는 18번 문제를 30분 동안에 풀었다. 바보잖아요. 그죠? 네. 그동안에 흘러간 시간, 그때 낭비된 모든 에너지가 30번을 멀어지게 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실전 연습을 하는 차원에서 5분, 여기가 마지노선입니다. 안 되잖아요? 체크. 이 말은 실전 현장에서 당신이 그 시간 안에 못 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 번 반복해야만 네, 나중에 현장에 가서도 그와 같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푼 후 보통 숙제하느라고 학원 다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영혼 없는 노동자, 소외된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불행한 일이죠.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학원 오기 전 1시간 반 또는 2시간 동안 내가 체크한 문제 있잖아요. 다시 푸는 겁니다. 실제 수능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때는 오히려 더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봤던 것이기도 하고 네, 머리가 맑아졌고 숙제에 대한 부담도 없고 수능 현장에서는 30번을 다 풀었잖아요. 이제 점검하러 갔잖아요. 네, 이제 부담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만점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쨌건 만점을 맞고자 했으니 고난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테크닉을 익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도 문제에는 총 4가지 요소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고난도 문제는 고등학교 과정 밖에 있는 어떤 요소를 절대로 출제할 수 없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난도 문제를 만드느냐? 여러 개의 개념, 여러 가지의 상황, 여러 가지 조건들을 버무리는 겁니다. 네, 등산으로 비유하자면 동네 뒷산을 오르는 게 아니고 네, 능선 하나를 네, 종주하는 듯한 느낌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7단계는 말로 된 여러 가지를 잘 읽어서 이게 수학 문제니까 수학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적절한 수식으로 정리하든 그래프를 그리든 도표를 동원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미적분 파트는 그래프를, 수열 파트는 도표를 이런 거를 주로 요구합니다. 물론 섞이기도 합니다. 그죠? 네. 두 번째입니다. 조건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관계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모아 탐색을 하고 절차를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네, 여러 선입견들이 생깁니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일수록 얘네들을 차근차근 따지지 않고 자기한테 팍 꽂히는 거 있잖아요. 그 길을 따라 확 가요. 그러면 질문 정작 여기 있는데 지 혼자 저기서 막 헤매요. 네,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기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조건이 문제풀이 중간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도죠. 그냥 그렇게 해서 절차가 타당하고 절차대로 가면 답이 딱 떨어지면은 네, 그냥 네, 정답률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많은 학생이 맞힐 거니까 변별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출제할 때 중간에 가다 보면은 그 중간 어딘가에서 새로운 조건 하나 탁 튀쳐나옵니다. 그러면은 주로 중위권쯤에 있는 친구들은 헉, 또 해야 돼? 해서 포기합니다. 네, 출제자가 이걸 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점에 이미 있었던 조건, 이미 있었던 관계하고 이걸 연립할 수 있냐. 이게 네, 고난도 문제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물론 저 마지막은 답을 얻고 나서 이 답이 타당한지 검증하는 단계고요.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된다. 어쨌든 전체를 거쳐서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 집중해서 인내하여 몰입된 시간이 15분 이상 되는가? 네, 초고난도 문제는 그걸 묻습니다. 네, 2022학년도 예시문항 30번을 가지고 어떤 친구의 풀이를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감상하시되 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보시면서 풀이 줄 몇 줄짜리인지를 한번 세보십시오. 어떻든 지문이 길어요. 여기저기에 수식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질문도 네, 문자가 여러 개가 있다는 점입니다. 함수도 여러 개가 등장합니다. 네, 여러 가지 수학적 개념들이 여러 단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풀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1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요약했습니다. 필요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1단계까지를 수학화라고 합니다. 세 줄인가요? 네. 사실은 얘는 옮겨 적은 거니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에 대략 1분 정도의 시간을 소모했다고 쳐보십시오. 다음 단계입니다. 네,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상황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도록 이 친구 그림을 그린 곳에 이 점선 보이시죠? 이렇게 막대기가 와이퍼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런 식으로구나. 그러면서 저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까를 찾아봤더니 실선된 촥! 이 순간이 정답으로 가는 그 상황이라고 찾았습니다. 문제가 쉬우면 잘 보이고요. 문제가 조금 어려우면 그림이 두 개가 필요해지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여하튼 탐색하고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러면 마지막 남은 것은 이 친구가 쓴 것처럼 여기서 접하고 이게 또 접했으니까 저 두 개 조건을 수학적으로 연산하는 단계로 돌입하게 됩니다. 가봤더니 A는 B는 C는 D는 해서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 연립방정식을 잘 정리하면 답에 도달합니다. 문제가 또 쉬우면 눈에 그냥 보여요. 그죠? 여기는 B제곱을 여기다 곱하면 얘가 나타나서 그냥 답입니다. 문제가 좀 어려우면 이런 부류의 식이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나서 얘랑 얘랑을 다시 연립하는 구조를 또 만들어 놓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그죠? 네. 문제가 좀 쉬워서 지금 풀이를 다 세봤더니 한 6줄 정도에 해당합니다. 예전에 30번 문제는 13줄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길면 20줄까지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자신만만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수능은 그냥 최상위권에게 만점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흔히 최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기출 대 창작. 어찌할까요? 네. 당연히 최상위권 친구들은 저 중학교 때부터 심지어 선행학습을 해서 기출문제를 상당히 많이 풀어왔고 상당히 적응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문제는 답을 외기도 합니다. 창작 문제를 다오라고 막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이 왠지 모르게 자기에게 자극을 주는 거니까 네, 그쪽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다시 제 질문. 기출문제하고 그냥 수능 모평 기출문제하고 어느 사설학원, 사설기관이 만든 창작문제하고 어느 문제가 더 품질이 좋겠습니까? 어느 문제가 더 수능 시험에 적합하겠습니까? 단연코 저기죠. 깊은 생각의 수학연구소가 있고 가장 수능다운 문제를 창작한다고 저희들은 주장합니다만은 이런 주장을 누구도 다 합니다. 대한민국에 나온 모든 모의고사에 봉투마다 써 있습니다. 네, 수능처럼 한다. 평가원처럼 한다. 우리야말로 평가원이다. 그건 그냥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겁니다. 저 기준으로 얘를 다시 재봐야 됩니다. 쓸모없는 문제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쓸모없다는 말은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출제한 사람들이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무능해서 다듬어낼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최상위권 애들이 힘든 문제들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농락당하지 말라.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이게 기출이냐
이게 창작이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주제에 그런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돌파할 것인가 이 방법을 터득해서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기출 분석을 하면서 방법을 다 터득해. 창작 문제 다 풀어. 항상 맞아. 그래서 수능도 다 맞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원칙들을, 여기서 실전 연습을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시기별로 그들이 배합 비율을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저 배합 비율이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죠. 그죠? 네, 그냥 느낌만 받으시라는 겁니다. 겨울에는 기출 분석이 핵심입니다. 창작 문제란 그냥 분석된 그 문제에 정확한 터득이 됐는지 점검하는 용어로 쓰는 게 좋습니다. 1학기는 내신이 중요하고요. 내신에 등장하는 모든 문제가 수능의 변형 문제였습니다. 그때 창작 문제 비율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7, 8월 이제 내신, 진학, 수능으로 집중할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비율을 높여서 저때까지 자기의 실력에 대하여 안일해진 모든 마인드를 재점검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다는 겁니다. 만일에 말이죠. 이 비율을 여기에 2대 8 또는 1대 9 이렇게 섞잖아요. 그러면 수능시험 이틀 전날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선생님, 저 수능 안 보면 안 돼. 왜? 모의고사 푸는데 계속 틀려요. 네. 수능을 망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능시험 일주일 앞두고는 절대로 새로운 모의고사를 풀지 말라. 네가 풀어봤던 모든 문제를 그냥 점검하기도 바쁘다. 수능시험 가면 네가 풀어왔던 문제들과 똑같은 문제 나올 거라고 그냥 믿어라. 사실은 방법이 중요했던 거다. 그냥 믿어라. 안 믿기면요. 세뇌시켜라. 되뇌어라. 그냥 만점을 맞았다고 그냥 자부해라. 그런 기계로 수능시험장에 가야 만점이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2022 수능 고난도 문제의 모습은 그냥 소개해드리고 자료집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수능시험을 보는 게 아니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열이 중요하고요. 네, 이쪽은 상대로 조금 약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수능 대 모의고사. 앞에서 설명을 웬만큼 다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됐을 테고요. 그냥 어쨌든 핵심, 우리는 이 시기까지 내신 시험이 중요했다. 그럼 9월 모평, 너 뭐냐? 네, 그걸 실제 경험했던 이 두 친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서 9월 모평과 수능과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인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학은 진짜 안 와요. 수학은 안 와요? 네, 저는 9평 때도 수학을 2개 틀렸었고 수학을 막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수능 때도 진짜 마지막까지 검토했거든요. 그 심지어 제가 검토를 해서 2개를 고쳐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학은 저한테 엄청 불확실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전혀 만점 받을 거라니. 어때요? 수학은 시험지 딱 받았을 때 풀면서 뭔가 근데 저는 수능이 오히려 잘 풀렸어요. 모의고사 때도 항상 1개 정도는 꼭 틀렸던 것 같은데 그날 그냥 약간 천천히 풀자 생각해가지고 그냥 시간 좀 길게 잡고 푸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직 할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실력이 더 남은 부분 보충하면 점수는 당연히 더 오를 거기 때문에 그냥 수능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점점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9평 때 이제 의대를 갈 성적은 아니었어요. 수학을 2개 틀리고 국어를 하나 틀렸는데 이제 학교에서 그거를 보고 정시는 조금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성균관대 의대를 넣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넣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수능을 잘 보는 꼴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영준이랑 똑같은 말인데 뭐 9평 성적이 그 수능 성적이랑 똑같은 게 아니라 저의 경우에도 9평 이후로 수학 진짜 엄청 많이 공부했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만점을 받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9평 성적에 의거해서 수시를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친구들 얘기를 보고 나니까 뭔가 좀 느낌이 달라지셨습니까? 그건 잘하는 애들 뭐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많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최상위권을 우리가 따로 설명회를 갖기로 했던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수시하고 정시를 어느 한쪽에 올인해서 가는 구조가 아니고 이 둘을 함께 가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 얘기처럼 1학기 때는 그 3학년 1학기 내신에 주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본격적인 레이스는
7월에 시작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야 네, 성공하는 전략이 수립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놈의 9월 모평하고 수능 사이에 네,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뭔가를 재단하고 단정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자기 스스로 완전히 어디 있는가에서 선을 그어버려요. 사실은 우리는 재수생이 아니거든요. 재수생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가 1년간 최선을 다했는데 그 정도 점수밖에 안 되잖아. 아, 그럼 그때도 그러겠지.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게 아니죠. 네, 재학생이기 때문에 네, 그 시기가 그야말로 실력이 네, 일취월장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반드시 머릿속에 새기시고 오늘부터 재수생 엄마들하고는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자, 이 친구들의 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9월 모평이 제대로 된 예비 수능이다 라고 합니다. 그죠? 네. 왜? 전범이니까. 교육과정 평가원이 출제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 성적 가지고 재단하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더더욱이나 6월 모평까지 그 시험은 다 그냥 중간 점검의 계기일 뿐이다. 리듬을 깨지 말 것. 뭐 어쨌든 이 얘기들은 자료집에 실려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상담, 네? 힘들 때마다 상담, 흔들 때마다 상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원의 선생님들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이것도 다 아시는 거죠, 그죠? 네, 3학년 1학기 가장 중요한 시험이 뭐냐? 네, 정답이 뭐라고?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다. 이 점을 꼭 새겨두는 최상위권의 전략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훌륭한 계획, 훌륭한 분석, 훌륭한 전략 등등이 다 주어져도 공부라는 것은 그냥 사오면 내게 되는 게 아니고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내는 각자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부만큼 공정한 게 없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젠 학생한테 주는 얘기입니다. 이제 너의 각오와 실천이 필요해. 네, 그날 그 현장에는 누구도 대신 가주지 않아. 네가 가는 거야, 그지? 네. 강의 시간에 강의 끝나고 집에 가면 힘이 들 때 네, 각각의 답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답도 제가 혼자 만든 게 아니고 네, 선배들이 계속 남겨온 말들을 모아본 겁니다. 1입니다. 강의 시간 질문하라. 이겁니다. 질문하는 자, 두려움이 없단 말이고 질문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면접도 강할 것이다. 왜? 네, 권위 있다고 느껴지는 어떤 선생님 앞에 가서도 굴하지 않으니까 자기 모르는 거를 모르는 대로 드러낼 줄 아니까 네, 면접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하튼 질문한 자, 강의하는 선생님하고 소통할 수 있고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의가 끝났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문제가 남았어요. 집에 그냥 가버려요. 네, 결국 못 풀어요. 시간이 지나가요. 나의 구멍에 그게 수능 시험 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강의 끝나고, 네, 제 강의 끝나고, 네, 시간을 끝내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학생들이 줄을 섭니다. 질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이해 안 갔던 거, 자기가 다른 방법으로 풀은 거, 네, 다 질문하고 가는 그럴 때마다 저는 즐겁습니다. 아마 모든 선생님이 그럴 겁니다. 자기 앞에 질문하려고 줄을 선 학생들의 대화를 보면서 자기가 이토록 아이들한테 사랑받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집에를 갔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마지막 마침표가 될 텐데요. 30분간 복기하고 숙제하라. 숙제하기 전에 복기, 즉 그날 수업 시간에 벌어졌던 일들을 머릿속에 새겨랍니다. 그럼 당연히 숙제도 잘 됩니다. 그죠? 네. 이걸 안 하고 숙제를 그저 노동처럼 여기잖아요. 그럼 자기께 되는 게 아니야. 마지막입니다. 힘이 들 때 선생님을 찾아서 친구처럼 상담을 해라. 늘상 조금 전 그 인터뷰한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럴수록 점점점 이 깊은 생각도 혹은 학교도 대학도 내 집처럼 느껴집니다. 만점을 향한 페이스메이커 깊은 생각 수학 상담소를 내년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3년간 노하우를 모두 모아서 시기별로 학습 계획을 상담해보고요. 특별히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멘탈 확실하게 그 시점에 정리하고 실전 노하우들을 전수하겠습니다. 염두에 두시면 아마도 여러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걸 아예 이런 도표로도 구성해 봤습니다. 네. 월급 반, 내년에 제가 깊은 생각 2레벨 반에서 진행할 수업 시간입니다. 을 기준으로 여기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집에 가자마자 반드시 그날 했던 수업을 복습하라. 숙제를 이날, 앞날, 이 밤에 하지 말고 제발 숙제를 나눠서 해라. 그날은 내가 못 풀었던 문제들을 체크했던 문제들을 다시 푸는 시간이다 라고 계획을 세우면 아마도 매주, 매일이 매우 행복하고 즐거울 겁니다. 그 레이스로 300번의 도장을 받아라가 아이들한테 줄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의 핵심 문제들을 싸그리 모아서 한 번 더 정리한다면 아마도 주가 가면 갈수록 점점점 강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돌아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수능 만점이 될 그 시점까지를 쭉 한번 설계해 봤습니다. 언제나 저는 미리 제 교재를 만들어 놓고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계획에 맞춰서 교재를 만들고 시기별로 학습 계획들을 세워왔습니다. 자, 시기별로 커리큘럼을 잠깐만 소개하고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입니다. 내신, 곧 수능과 같습니다. 그곳에 미적분이 있습니다. 즉, 우리 학생들한테 1학기에 가장 중요한 모토는 미적분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당연히 내신 성적도 좋게 나오겠죠. 네. 해서 미적분 30번을 넘도록 교재들을 구성해 나갈 겁니다. 다만 1학기 내신은 미적분인데 모의고사가 수원 수투로 구성되고 조금 전에 우리가 분석했습니다만은 공통문항 22번 문제가 최고난도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이 둘을 병행하는 구조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이틀입니다. 좀 전에 2레벨인 경우는 월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레벨마저도 수요일, 일요일 이틀로 구성했습니다. 이분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최상위권일수록 반드시 재학생일수록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균형 있게 하루는 미적분, 하루는 수원 투의 흐름을 병행하는 게 좋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방학 때는요. 어쨌든 실전 개념을 재정립하고 수능 기출 전 문항을 주관식 서술형 체계대로 푸는 그런 연습 단계가 필요합니다. 2022학년도 알파 테크닉이 세 권 모두에 걸쳐서 실전 개념을 완성하도록 구성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하고 창작 문제를 대략 7대3의 비율로 구성한 그런 교재로 등장합니다. 모두 주관식으로 된 28년간 기출문제집을 만들고 그 문제를 우리 학생들이 꾸준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주 그 주에 있었던 가장 어려운 핵심 주제들을 특별히 주 단위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가 찾아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성적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연히 최고난도 문제에 집중해 나갑니다. 미분의 고난도 문제 3월에, 적분의 고난도 문제 5월에, 그러면 각각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더불어서 선배들이 모두 인정한 그동안에 있었던 각 학교별, 과목별 맞춤 문제들을 최고난도 문제까지를 모아서 깊은 생각 내신 대비 특강이 진행될 터이니 염두에 두시고 안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위기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위기입니다. 그죠? 1. 내신의 터널을 지나와서 좀 지치게 됩니다. 한 이틀 정도 그냥 아예 쉬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름입니다. 코로나 전국이 있었던 올해 여름은 우리 고3들한테는 최상위권 고3한테는 사실은 천국이었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에서 다른 잡다구리한 게 없는 어쨌든 코로나 사라지지 않습니까? 너무 주변이 어수선해요. 그죠? 여튼 그 시기에 집중력을 기할 수 있도록 두 번째입니다. 통합과 도약이 필요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신 공부를 하다 보면은 파편화돼요. 모든 공부들이. 수능은 모든 과목을 그 시간에 다 통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최고난도 신규 제작문들을 가지고 통합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사건지평선 2의 탑 5 문제가 그거를 책임질 것이고요.
네,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교재는 그야말로 22번과 30번만을 추려모은 최고난도 창작 문제로 구성될 겁니다. 이러면 마지막에 있는 9월, 10월에는 실전에서 맞닥뜨릴 모든 위기를 경험하고 극복하는 시기로 잡았습니다. 네, 실전 모의고사가 등장할 것이고요. 네, 실전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언제나 항상 그런 게 나타납니다. 작은 실수들, 작은 습관들, 이것들을 다듬고 깎고 정리하는 그런 마무리 단계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 시기에 내년에 등장했던 깊은 생각에서 만들어진 모든 문제들 중 최우수망들을 따로 또 추려서 복습의 복습,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수능 만점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분석해왔고 정리해본 바, 우리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증언해온 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아니고 그냥 살짝 건너가면 되는 지평선일 뿐. 그래서 그 지평선이라는 것은 결심하여 최선을 다한 자는 누구나 넘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여 수능 만점의 그 지평선을 우리 학생들과 함께 넘기겠습니다. 오직 자신에 대한 믿음, 그걸 가지고 깊은 생각, 이곳에 와서 뛰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제1부를 마치고 제2부 대입 전략 원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김찬 선생님 모시고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